오늘은 신중년의 삶 두 번째 책 읽기입니다. 3. 그들이 살아온 길, 살아갈 길. 신중년 세대가 살아온 길을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한 삶에는 많은 공통적인 가치가 있기도 하다. 이들의 삶은 20세기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장 역사와 함께했다. 6.25 전쟁 이후 극한의 빈곤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가난과 싸우며 삶을 이어왔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가치를 앞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공동체적 삶의 가치로 인식한 것은 이들이 공유하는 삶의 가치이기도 했다. 1997년 말에 시작된 국가적 위기였던 IMF 환란을 어깨너머로 지켜보기도 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다니던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꿈도 희망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래도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이들이 간신히 살아남아 인생 2막을 보내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3막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의 직업생활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자신보다는 가족과 직장, 국가와 사회, 민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세대가 바로 신중년 세대다.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는 요즘 일각의 세태를 보면 괘씸한 기분도 든다. 돌이켜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만 같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은 별로 없다.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다. 소속된 기업이나 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은 삶은 더 어지러워진 것 같다. 기업은 신중년 세대의 퇴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나이가 많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남았음에도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퇴직을 강요했다. 이들이 가진 경험이나 지혜 따윈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남은 삶은 막막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현재 우리나라 신중년 세대가 처한 여건을 간단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포기할 수 없는 자녀 교육.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두 자녀 가정은 월 평균 64만 원 정도로 가계 생활비의 51%를 차지한다고 한다.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교육이 효과라도 있으면 다행일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도 끝이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주거비를 제외하면 5,82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통계도 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대학 기간 동안 1억 1,64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이들은 자녀들의 부양을 받고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으며 오히려 자녀들의 취업난으로 자녀 양육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출금 상환. 30대에는 내 집을 마련하느라 고생하며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했건만 대출을 다 갚으니까 집을 늘리느라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 그나마 집 한 채라도 마련해 본 사람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쓸려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베이비 부모는 아직도 대출금 상환 중이다. 퇴직 전까지 은퇴 준비를 마쳐도 힘든 상황의 대출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퇴직 전에 대출을 갚으려다 보니 매달 상환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 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은퇴 준비는 늘 뒷전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 대출을 안고 있는 베이비 부모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택 대출 상환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에서 퇴직과 함께 그동안의 관계가 일시에 정리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20에서 30년 이상을 지탱해온 명함의 한 줄의 소속을 기록할 여유도 없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협현주라고나 할까? 그래도 주택 대출금 상환일자는 어김없이 다가온다. 빚쟁이 도촉장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외면할 수 없는 부모 부양.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나누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순리다. 베이비 부모의 또 다른 역할은 장수하는 노부모의 부양 의무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던 20, 30년 전에는 정년퇴직 후 몇 년만 버티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어졌다. 친가와 처가 한쪽 부모만 부양할 수 없다는 것도 달라진 세태이다. 의술이 발달하는 건 좋지만 동시에 의료비용, 간변비용 등도 들어라 사실상 노부모 부양의 생계가 곤란한 때도 적지 않다.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로 어려운 삶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모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인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는 오로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은 돈 나갈 때가 많지만 나중에 늙으면 돈 쓸 데가 없으니 소비가 줄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삶조차 담보할 수 없다. 가계 소비 구조와 소비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노후 준비가 쉽지 않다. 신중년과 카이로스. 유사의 일의 시간은 늘 존재해 왔지만 시간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산업 발전과 함께 바뀌어 왔다. 철학적 사유를 발달시켰던 고대 그리스인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다. 크로노스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일정 속도, 일정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연속되는 시간을 말하며 카이로스는 인간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즉,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 측정 기구인 시계와 달력상에 나타나는 시간으로 인간 활동과는 분리된 절대적 양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출생한다는 절대적 시간을 의미하며 1일, 1개월, 1년처럼 약속에 의해 객관적으로 흘러간다. 이와 달리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이다. 태아를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인간이 현실에서 특정한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의 개념이다. 카이로스는 사건별로 진행되며 천천히 가기도 하고 급속히 흐르기도 하며 때로는 멈추기도 한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기본 조건이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의 함수인 생로병사를 필연적으로 맞이하며 숙명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문명의 발달로 활동 공간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 개념이다. 시간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가치이며 동물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은 단순한 생존만 반복하기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직 인간에게만 시간이 있다는 의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카이로스만을 인간의 시간으로 간주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역사에서의 시간 개념도 카이로스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인간이 참여하고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가는 사건의 연속과 그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문명의 발전이나 창조의 원리도 카이로스적 시간에서 일어난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창조가 일어난다. 조선 왕조의 건국 이념을 인이예지신이라는 5자로 표기하고 조선사 500년의 사초를 몇 권의 책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불과 1년의 삶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는 경우도 카이로스 사례다. 개인 차원에서도 3년의 시간이 특별한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고 인간 인생에서 한순간이 전체 삶의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인생 산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이 지금까지의 경험적 삶을 크로노스로 간주할 것인가, 카이로스로 재정립할 것인가는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동안의 직업 생활을 통하여 성취한 경험을 몇 페이지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나 후배들에게 작은 감동으로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카이로스적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흩어지며 현재와의 접속이 수시로 끊기기도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중에 실제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변하지 않는 행복의 속성도 현재에 집중하기다. 현재 경험에 몰입하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깊은 삶의 의미에 닿을 수도 있다. 몰입 경험을 더 자주, 더 많이 할수록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시간을 과거 대 현재, 현재 대 미래라는 대립만으로 인식하면 곤란하다. 현재와 떼어낼 수 있는 과거는 없고 현재에 뿌리내리지 않는 미래는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는 그 어떤 경계도 없다. 단테는 모든 시간이 곧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달려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를 지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고 믿으면 의미 있는 삶과는 멀어진다. 과거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현재에 충실해야 가능하다. 과거는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웅변하는 사람, 모두 지금 당장의 현실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신중년인 당신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는가? 현재의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인생 산망을 위해 카이로스적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시대 변화에 따라 시간의 개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기업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소중한 자원이다. 농경시대의 신분제 사회에 구속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평민과 노예의 삶은 단순한 생존의 반복에 불과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생 산막을 살아야 하는 신중년의 삶은 개인적 노력에 따라 삶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카이로스는 신중년에게 삶의 출발점이자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5. 남은 시간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60세에 퇴직하고 90세까지 생존한다면 30년이란 노후 생활이 주어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강산이 3번은 변한다는 시간이다. 월로 환산하면 360개월, 일로 환산하면 1950일, 주로 환산하면 1560주, 시간으로는 26만 2800시간이 된다. 1일 8시간 근로조건으로 따지면 6만 2400시간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할 경우 약 10년, 하루 10시간씩 투자할 경우 3년이 걸린다. 199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실력 차이는 대부분 연주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수한 집단은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중년이 가진 많은 자산은 시간이다. 흔히 시간 부자라고 말한다. 1일 4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 또는 그 이상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70세까지면 최소한 2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생소한 일보다 익숙한 일에서 성숙도를 높인다면 그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실행에 옮겨보자. 남은 시간은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으로 간주해도 나머지 17만 5,200시간 이상은 뭔가를 해야 한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만 환산해도 62,400시간이 된다. 이 많은 시간을 그저 놀기만 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일 없이 매일 놀기만 한다면 환상적인 삶이 될까? 그렇다면 월간 계획표를 작성해 보자. 스마트폰에 매일 할 일들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보자. 현직에서의 시간표는 칸이 모자라다 기록할 수 없을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지만 퇴직 후의 시간표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멋진 시간표라고 보여주기에 봤더니 4일은 놀러 다니고 3일은 쉬는 것으로 세워놓는 것이다. 일주일 중 4일은 놀고 3일은 쉬는 시간표가 멋지다고 보여주는 친구. 과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놀면서 30년을 보낼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낼 방법으로는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생활을 그려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연령대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국민소득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1월 말 통계에 의하면 60세인 남성의 남은 기대수명이 25년, 여성의 남은 기대수명은 27세라고 한다. 한편 한국보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은퇴에 대한 결정이 번복된 것으로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퇴직은 노년기 삶의 여유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양산함으로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취업하는 근로계층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중고령자, 은퇴 후 재취업 특성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비율은 17.2%로 나타난다. 분석을 위한 응답자 1281명 중 한 번이라도 재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후 6년 이내 한 번이라도 노동시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17.2%를 차지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은퇴한 이후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은퇴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윌리엄 세들러가 주장한 이 시기는 수명이 연장되며 40세부터 70세까지 30년 정도의 기간이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 황혼의 시기를 보내는 과거의 은퇴 개념보다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적당한 일과 레저로 조화롭게 생활을 운영하는 시기로 정의한다. 적절한 학습과 레저, 그리고 소득이 있는 활동들로 시간표를 채우고 그 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65세부터 80세까지였다고 했다. 신중년인 당신도 이 시기에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 화양천리행 인덕 만년훈이라는 한 중국 시인의 말처럼 천리를 가는 꽃향기보다 만년 동안 향기로울 수 있는 덕을 베푸는 삶. 이 되도록 새로운 일을 설계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신중년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산막 인생의 목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꿈꿀 때 즐거워한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신나게 몰입한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더불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꿈은 방향이고 목적지인데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꿈이 없는 사람도 많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운전대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키가 없는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방랑객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운전대와 키를 내가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강의를 통해 5,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꿈에 대한 질문을 해봤다. 공무원, 은행원, 선생님, 돈, 창업, 행복, 전원주택 등 자신의 직업적 희망을 꿈이라고 대답한다. 꿈과 직업은 다르다.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업으로 대답한다. 학생들은 장래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공무원, 선생님, 작가, 경찰관, 법관, 의사, 과학자, 대학 교수 등의 직업을 들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꿈은 일생을 두고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꿈 넘어 꿈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자신이 처한 지위 획득을 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꿈을 직업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큰 가치를 잇고 있는 것이다. 꿈을 직업과 연계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것이 된다. 사실 그런가?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 흔히 괜찮은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꿈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입사원의 7년 후의 꿈은 그 부서에서 과장이 되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차장, 15년 후에는 부장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설정되는 것이 꿈일까? 이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인 작은 목표나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작은 목표를 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부터 꿈이 없는 사람이 된다. 꿈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물을 주며 매일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콩나물 기르기와 같은 것이다. 나팔꽃처럼 바라만 보고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도 같다.
물을 주고 햇빛을 맞이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꿈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직업이 아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빠지고,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에 빠지고,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에 빠지는 것이 먼저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직업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꿈은 계속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고 나 다음을 발휘하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꿈이 될 수 있다. 인생은 꿈과 의욕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치밀한 전략과 계획,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많은 책에서 꿈과 열정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꿈만 꾸면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 또한 정답이 아니다. 생생하고 선명하게 꿈만 꾼다면 행복한 성공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의미 있는 꿈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시방서대로 실제 건물을 시공해야 건물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꿈이나 목표는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삶을 통해서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무언가 스스로 원했던 것을 성취해냈을 때 얻어지는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결과뿐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 목표와 행복과의 관계를 설명한 오스틴과 밴쿠버의 목표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목표의 설정, 목표를 향한 도전,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윌슨은 행복을 목표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생에서 목표와 성취 간의 격차가 작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목표 이론은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의 유형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목표를 향한 진전 속도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본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성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적인 관점이다. 이성적 관점. 이성적 관점이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가치 전제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원한다. 행복은 지속해서 유입되는 정도들을 어떤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각자가 특정 상황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칙, 믿음, 신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목적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공리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그 추구하는 목표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면 그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행복에서 인생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의미 있는 삶에서 현실과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라는 개념은 역설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의미나 가치는 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삶에서 가치 부재를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다. 동시에 인간은 일관성 있는 삶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의식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 감성적 관점. 감성적 관점은 목표를 수행하는 도중에 얻게 되는 성취감에 대한 것들이다. 만족도를 빈도와 강도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할 때 목표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의 빈도는 가능한 한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으며 그 정도는 클수록 좋다. 그러나 같은 강도의 성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만족도에 적응하게 되어 둔감해지기 때문에 강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그 목적에 당위성과 추구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지속될 때 목표 달성의 추진력이 유지되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행복도도 높아지게 된다. 빈도만을 생각하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강도만을 강조하면 지속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복권 당첨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당첨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전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지기도 한다. 흔히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행복에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더불어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경우는 그 달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 목표만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인 방향 감각 없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추상적인 목표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추상적이며 의미 있는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 직접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설정 10단계. 인생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성공학자들은 목표 설정의 10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꿈을 글로 적어본다. 자신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종이 위에 기록해본다. 제목만이라도 좋다. 꿈을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생각하는 내용을 일단 글로 적어보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작성한 꿈을 읽어본다. 자신이 작성한 꿈을 매일 큰 소리로 읽어보면 진행되는 사항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 마침내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의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에서는 글로 적지 않고 생각만 하는 꿈은 24시간이 지나면 5%만 기억으로 남고 곧장 사라진다고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해서 읽고 쓰는 연습을 한다. 종이 위에 기록한 꿈을 현재형으로 바꾸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고 쓰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때 나는 매일 내가 작성한 꿈을 매일 10회 읽고 쓸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꿈을 설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해 본다. 이러한 꿈을 설정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각각에 대하여 꿈으로 설정한 이유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찾아 기술해 보는 것이다. 이때 책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작성된 꿈의 내용을 보완하고 점검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꿈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이러한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목표, 정보, 태도, 재정, 시간 등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예상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현재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미리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여덟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본다. 이러한 꿈을 달성하는 데 누구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인맥을 정리해보는 단계이다. 아홉 번째 단계는 꿈이 성취되었을 때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본다. 미래의 에너지를 오늘에 가져와 활용하는 것이다. 꿈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 자신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지금부터 느껴보는 단계로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 단계는 꿈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추진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고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자세로 100%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신중년에게는 마지막 도전의 기회일지 모른다. 이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다.